안녕하세요. LA에 사는 최은영입니다. 제가 저의 자그마한 유튜브 채널을 지난 5년 동안 꾸려왔습니다. 제 기술 제작 파트너 송지원 씨와 함께 잠깐 자기 인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새해를 맞아서 제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최은영의 인생 영어였는데 이제부터는 최은영의 코어 리포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가 하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전에 상상도 하지 못한 어떤 불확실성의 연속의 일상으로 완전히 던져졌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끝없이 밀려드는 온갖 정보, 지식, 뉴스 이런 것이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가짜 뉴스, 악성 음모론,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사기의 함정들, 책임감 없는 말의 폭력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정신이 오염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최은영의 코어 리포트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하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혼잡하고 혼탁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맑은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모색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선보이게 될 최은영의 코어 리포트는 어떤 형식의 포맷으로 어떤 내용으로 꾸려질 것인지를 이 종이를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새로 시작하게 될 최은영의 코어 리포트의 그 편성표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실 이런 거를 다 매끈하고 깨끗한 CG 컴퓨터 그래픽으로 올려야 보시기가 좋고 그럴 텐데 제 파트너 송지원 씨도 여기 LA MBC TV 방송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저도 또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인통역사 일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이 이거 제작에 들이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파트너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못 쓰는 글씨로 이렇게 대신합니다. 매끈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형태로 이제 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나갈 텐데요. 첫째는 물론 다 보시다시피 우리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래서 가지치고 뭐하고 해서 정말 그 알맹이 본질까지 파헤쳐 들어가 보는 그런 메인 스토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세계 정세 뭐 시사에서 그 다양한 그 관심 재밌는 것들을 제가 골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좋은 시, 또 새로 나온 책, 언제 나온 책이든 좋은 책 또는 유튜브에 그 많이 있는 좋은 명강의들을 제가 핵심을 요약해서 또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Cosmic Consciousness, 우리가 너무 지구의 차원에서만 이렇게 낑겨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좀 우주적인 큰 차원으로 확장되기 위한 뭐를 제가 할지는 이제 두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업그레이드. 갑자기 영혼의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가 하고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잠깐 사족을 달겠습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의 방황과 온갖 삐뚤빼뚤한 길을 지나서 그 한국일보 공채로 입사해서 사회부 기자를 잠깐 했고 LA 지사, KBS TV LA 지사에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때 한흑 폭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나와서 한국의 KBS 본사와 계약을 맺어서 미 대륙을 많이 여행하면서 여러 다양한 주제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미주류 사회입니다. 만나가면서 KBS의 수요 스페셜, 토요 스페셜, 이제는 토요 스페셜을 통합했죠. 아마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큐를 제작하는 일을 한 20년쯤 했습니다. 그전에는 할리우드 저예산 영화를 몇 개 참여하고 광고를 조금 해보기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를 했습니다. 영혼의 업그레이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재밌게 본 드라마가 모래시계입니다. 송진아 작가가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도 뭐 여러 그 유명한 드라마를 썼던 송진아 작가하고 제가 2번을 인터뷰했었는데 그 중에 한 번 제가 여러 다른 얘기를 하다가 불쑥 물었어요. 송진아 작가에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송진아 작가가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금방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요, 인생은 영혼의 업그레이드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최인호 작가하고는 3번인가 4번을 국제전화로 서울에 계신 작가와 연결해서 송진아 작가하고는 직접 얼굴을 대하고 잠깐 같이 일한 적도 있고요. 최인호 작가에게도 제가 다른 뭐 문학에 대한 얘기, 인생, 또 그분의 개인 생활에 대한 얘기를 쭉 묻다가 불쑥 물었죠. 작가님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최인호 작가께서 그분도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저는요, 제가 뭐 인생이 뭐라고 뭐 얘기하긴 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인생은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권력, 뭐 욕망, 뭐 어떤 명예, 돈 이런 거에 정신없이 팔려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실 진정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결국은 영혼의 업그레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의 업그레이드를 어떤 방식으로 해갈지는 제 인생 영어를 보아오셨던 분들은 좀 감이 오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 영혼의 업그레이드를 한번 추구해보자는 게 또 목적이고요. 그리고 원래 제 채널 제목이었던 인생 영어, 멋진 영어 표현, 멋진 영어, 우리 제가 이제 번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인생 영어 때는 제가 가까운 친구에게 얘기하듯 아주 편안한 말투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영어체로 하고 이러니까 제가 자기 이럴 순 없죠. 그래서 벗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좀 생경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 프로그램의 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우리가 다음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아니 갑자기 무슨 바다 그림이냐 하고 또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요 배경 바다 이 그림 이미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왔는데 1971년 그러니까 50년 됐습니다. 미국 생활이.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저는 바다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3 고1 때가 2년인가는 부산 근처에 일광이라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때 2층 집이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 해변가에. 거기 2층 집에 방 하나를 빌려서 친구들하고 같이 여름방학을 몽땅 그 바닷가에서 보낸 적도 있고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 그 여름을 보낸 고2 때 여름방학 때는 지금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고 있는 제게 아주 가까운 친구 단둘이, 저하고 그 친구 단둘이서 강릉에서부터 부산까지 동해안 바닷가를 일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이, 미국 와서도 항상 꿈이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좀 살았으면 하는데 아직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바닷가에 있는 집들이 뭐 집이건 뭐 빌려주는 콘도나 아파트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답답해 온 마당에 제가 이거 하나 사서 붙이면 어떨까 하고 아마존에다가 25불을 주고
그리고 이거를 스크린에서 보고 골라서 오더를 했어요. 25불. 이게 폭이 한 8feet쯤 되고 높이가 한 6feet쯤 됩니다. 이거를 방에 쳐 걸고 사니까 제가 굉장히 손바닥만하게 좁은 방에 사는데 이게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시원하게 바다가 제가 이게 촬영할 땐 여기다 붙이지만 제가 살 때는 제 침대 위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냥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시원한 바다가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저녁 때 잘 때는 가끔씩 마치 바다에 둥둥 떠서 자는 것 같은 그 묘한 착각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요즘처럼 좀 답답한 코로나 시대에 번님께서도 이 큰 바다 이미지 하나 구해서 벽에 걸고 사시면 일상이 분명하게 좋아질 겁니다. 이제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오늘의 메인 리포트는 세계 최강 미국의 신음, 그 신음 소리가 요새 대단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엄청 잘못된 대응 때문에 지금 신음 소리가 커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와 그를 맹종하는 지지자들 때문에 미국에 지금 야기되고 있는 분열과 혼란, 두 개입니다. 바이러스와 트럼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본 메인 메뉴로 들어가기 전에 그 시사 토픽을 몇 가지 추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이따가 얘기하면서 하나씩 제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그 시식이라고 써 있죠. 시를 먹는 겁니다. 매 프로그램마다 최소한 한 편의 시가 소개될 겁니다. 영혼의 업그레이드의 일부인 거죠. 자, 그러면 시사 토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알리바바의 잭마 회장, 중국의 최대 그 기업 중에 하나고 최고 부자 순위에 거의 1위죠 아마. 잭마 알리바바 이 회장이 알리바바 회장이 2달째 실종이라는 뉴스를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들었어요.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다가 아마 눈밖에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잭마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는 거. 그 다음에 타이거 우즈 11세 아들. 얼마 전에 그 제가 대회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는데 아버지와 아들, 주로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 또는 그 프로 선수의 자식이 아니고 프로 선수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부자간 또는 그 가족의 남녀를 불문하고 두 명이 이제 팀으로 참여해서 벌이는 대회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골프계의 거성들 뭐 다 나옵니다. 자기 아들과 딸과 뭐 이렇게 해서 말이죠. 누구는 장인하고 나왔더라고요. 누가 장인하고 나왔죠? 제가 요새 기억력이 좀 이래요. 자,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처음으로 자기 11살짜리 아들, 이름이 찰리더군요. 11살짜리 아들하고 출전을 했는데 11살로 보이지 않고 한 7, 8살밖에 안 보이는 아주 타이거 우즈도 저는 아주 날씬했죠. 아주 가냘프고 조그만 아이예요. 그냥 그 다른 참가자 그 최연소랍니다. 또 당연히 그렇겠죠. 11살이라니까. 그런데 얼마나 총명하게 생기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골프를 잘 치는지. 그러니까 1등은 못했지만 그 창피당하지 않고 뭐 상위권 밑에 정도는 했어요. 뭐 성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들 그냥 they were all having a good time. 정말 다 너무 보기 좋은 거 있죠. 우리가 오랫동안 TV 화면을 통해서 본 왕년의 스타들이 그 아들과 이렇게 같이 나와서 다정하게 치는 거 보면 참 저는 제가 원해서 자식을 갖지 않았는데 그것도 잘 부러워하진 않는데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근데 정말 약간 부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자, 그때 11살짜리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가 아주 퍼팅도 잘했어요. 쫙 하나 집어넣고 그 유명한 타이거 우즈의 피스트 펌프라고 그러죠. 그냥 기차게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11살짜리 아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기가 퍼팅한 게 한참 굴러가다 들어가니까 크 하는 그 피스트 펌프가 아버지를 꼭 닮았더군요. 참, 그리고 골프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지난 마스터스 대회죠. 골프 전체 모든 대회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마스터스죠. 애틀랜타,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그 마스터스 대회 그 연습 라운딩 할 때, 본 대회 시작한 연습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연습 라운딩을 할 때 세계 정상의 선수 중에 하나인 존 람, 이 친구가 파3에서 치는데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였는지 많은 경우 그렇듯이 파3는 이 티박스하고 그 그린 사이에 물이 있잖아요. 어떤 여기도 뭐 호수 같은 게 있더군요. 존 람이 티박스에 딱 들어서서 쳤는데 공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저공 비행으로 가더니 그 중간에 있는 호수를 5번이나 창 튀기고, 그리고는 그린 위에 안착해서 또 그린의 굴곡을 따라서 한참 굴러가가지고 홀에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홀인원입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기막힌 기적 같은 골프샷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앞으로도 그런 샷은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존 람. 제가 이 카피라이트, 이 뭡니까? 이 카피라이트 우리말로 뭐죠? 지원 씨, 카피라이트 우리말로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이래요. 다 알아들으셨죠? 카피라이트. 저작권 같은 거예요. 저작권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그거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새 유튜브랑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존 람, JONRAHM, 존 람, 홀 인 원 샷, 뭐 그거만 치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한 10초밖에 안 돼요. 5번 무리를 튀기고 홀 인 원으로 들어가는 샷입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벨지엄 그 유럽의 조그만 나라 있죠. 벨지엄, 초콜릿으로 유명한 벨지엄은 그 락다운이 되면, 우리가 다 락다운이 되면 어떤 업소만 오픈하죠? 식료품, 그로서리,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그로서리하고 약국, 그러니까 식품 가게하고 약국만 오픈하고 다른 비즈니스는 완전히 닫습니다. 토탈 락다운을 하는 경우에. 근데 벨지엄은 토탈 락다운을 할 때 식품 가게와 그 약국 외에 초콜릿 파는 가게와 맥주 파는 가게, 맥주를 마시는 건 아니고 사가야 되는 거죠. 맥주를 파는 가게와 초콜릿 파는 가게만은 필수 업종으로 계속 문을 연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기자 순직. 우리 뭐 일부는 제가 뭐 트럼프를 자꾸 타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전 세계가 지금 내셔널리즘, 파퓰리즘 뭐 이런 식으로 좀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그 현상이 여러 나라에,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앙에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기자들입니다. 진실을 파헤치고 진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감옥에 투옥되고 암살당하고, 그래서 지난 2020년에 기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50명이랍니다. 그 참 좋은 비영리 단체 있죠. 국경 없는 의사회, Doctors Without Borders. 그것처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Reporters Without Border,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어떤 그런 국제 비영리 NGO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점점 전 세계가 혼탁해지고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취재하는 중에 죽어가는 거죠.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밥 딜런 뉴스. 요거는 제가 조금 이 노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밥 딜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바람만이 알고 있지, 뭐 그런, 그러니까 양희은, 뭐 그 송창식, 또 김민기, 그런 시절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소위 사회운동적인 그런
포크송들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죠. 그래서 Blowing in the Wind 그 대표곡 중에 하나입니다. 딜런의. 그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40대에 접어든 이후에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딜런의 그 스케일과 깊이와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밥 딜런을 그냥 수박 겉핥기도 아닌 그냥 맛보기만 본 시기 됐을 테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그 딜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또 그가 작사한 곡들의 그 어떤 시적인 깊이. 그래서 딜런은 아시죠? 2016년이네요.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대중가요 싱어송라이터가 노벨 문학상을 타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의 위상이 뭐 떨어졌다고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쳤죠. 자, 우리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벗님께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최고의 영예, 최고의 인정은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창작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다 공통적인 견해죠. 제일 큰 영예가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 그게 뭐 음악이든 뭐 미술이건 뭐 소설이건 뭐 하여간 뭐든지 간에 그 자기가 종사하는 그 프로페션에 그 동료들이 인정해 줄 때 그걸 가장 큰 영예로 생각한답니다. 가수들에게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수가 누구요? 하면 가수들 사이에서는 단연코 1위가 딜런입니다. 1962년에 21살 때 첫 앨범을 출시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표곡 Blowing in the Wind는 63년에 발표됐네요. 21살 때 62년에 첫 앨범을 내고, 그러니까 앨범 내기 전부터 활동했으니까 지금 60년 동안 활동한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그 야한 속옷이나 뭐 이런 걸로 유명한 Victoria's Secret이라는 가게에서 그 고객들에게 증정하는 걸로 CD를, 딜런의 곡으로만 채운 CD를 무료 배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Things have changed, 많은 게 변했어 라는 제목의 노래에 이런 한 부분이 나와요. People are crazy, time is strange, 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은 요상하게 돼버렸고 사람들은 미쳤다는 거죠. 자, 그가 60년 동안 600곡 이상을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음반을 30몇 개를 냈습니다. 그리고 상 받은 건 뭐 노벨상 외에도 수천 개 많고요. 수만이 많고요. 수천 개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통계는 밥 딜런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다른 가수들이 자기 음반에 뭐 한 개건 두 개건 불러가지고 포함시킨,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이 딜런의 노래를 부른 가수들의 총 숫자가 2,000명입니다. 무려 2,000명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Blowing in the Wind는 뭐 이걸 부른 가수는 20명, 30명도 넘죠. 그런 식으로 딜런의 곡을 불러서 자기가 재취입한 가수들이 2,000명이랍니다. 자, 얘기가 길었는데 바로 얼마 전 최근에 딜런이 자기의 60년 동안의 자기 음악 모두를 그냥 다 한데 묶어서 한 방에 3억 달러에 팔았어요. 전체 판권을 3억 달러. 이게 한 개인의 그 음원 판매로는 최고액이랍니다. 이제 나중에 BTS가 만약에 자신들의 그 음악의 그 모든 권한을 팔게 될 때는 뭐 3억 훨씬 이상이겠죠만은, 이게 다 스트리밍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얘기랍니다. 저는 뭐 기계나 뭐 새로운 트렌드를 사실 잘 모르는데 이 스트리밍이라는 것이 그 음악을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찾아 듣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돈을 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구든 밥 딜런의 노래를 다운로드해서 듣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익이 유니버설 퍼블리싱 그룹,
3억 달러 주고 밥 딜런의 것을 전부 사버린 그 유니버설 퍼블리싱 그룹이 3억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앞으로 밥 딜런이 죽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수입을 올리게 될지는 그건 두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시사 토픽의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한국계 4명 연방 하원 진출. 제가 25년 전쯤에 그 KBS LA 지사에서 일할 때 그때 김창준 의원이란 분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 진출했어요. 그런데 그 선거 모금법 뭐 그런 걸로 좀 그 불미스럽게 본인의 정치 커리어를 마감하고 지금 한국에 가서 사시는 줄 아는데, 자, 어쨌든 그 이후로 뉴저지의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이번에 연방의회 그 난동 사건 이후에 앤디 김 한국인 연방하원의원 뉴저지 출신, 그분이 얼마나 떴는지 몰라요. 번님께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앤디 김, 그 사람이 그 1월 6일이죠. 수요일 그게 한번 난리를 치르고 나서 저녁부터 밤새도록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폭도들이 다 그냥 이렇게 침입해가지고 부셔놓은 것들을 그 의사당 안에 그 복도에서 그거를 일일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장면이 미국 언론에 거의 다 소개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앤디 김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2명의 한인 여성, 이분들은 공화당입니다. 둘 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입니다. 제가 언론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미셸 팟 스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영킴입니다. 영킴의 남편이 찰스 김인데 제가 예전에 같이 테니스도 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 2명이 또 캘리포니아에서 그 진출을 했고, 캘리포니아가 이게 아주 블루 스테이트, 완전히 민주당 일색인데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인 데서 그 두 분이 참 큰 쾌거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4명 중에 마지막 한 분은 어머니가 한국 분이고 아버님은 흑인 분이신데 그 시애틀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에 타코마라는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거기 군부대도 있고요. 거기 시장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 자기의 정치적인 멘토, 그때 아마 워싱턴주 가버너였던가요? 그분이 이 한국계 혼혈, 이름은 메릴린 먼로의 메릴린입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이분에게 당신 연방의회에 한번 진출해보면 어때? 그분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 메릴린 스트릭랜드, 이분이 이번에 초선으로, 민주당입니다. 이분은 연방의회에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계가 4명이 진출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쾌거입니다. 물론 430명이 있는 연방 하원이지만 그래도 4명이 어딥니까? 그런데 또 이 혼혈의 그 메릴린 스트릭랜드, 이분은 그 하원에 첫날 등원할 때 한복을 입고 등원을 해가지고, 얼굴은 한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으셨는데 적어도 겉모습은, 그리고 엄마하고 그렇게, 엄마 아버지 둘 분 다 부모하고 이렇게 관계가 또 그렇게 정이 깊고 좋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크게 느낀, 한복을 입고 첫 등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의 시사 토픽. 한 가지 여기서 못 적었는데 빼먹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지원씨 이거 잘 보여요 지금? 네, 모니터? 예, 예. 예. 자, 이게 제가 우리 크리스마스가 별로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이번 크리스마스, 지난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가 가장 우울하게 보낸 크리스마스일 텐데, 자, 여기 제가 이거 기프트샵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기프트샵에서 찾아가지고 사와가지고 집에 두고 오며 가며 보는 건데, 자, 이거 이 번님께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첫 줄은 뭐죠?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진짜로 있다고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Really believe in Santa Claus입니다. 두 번째는 산타클로스라는 건 절대로 없다는 걸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Really do not believe in Santa Claus예요. 제가 이거 앞이죠. 예, Really don't believe in Santa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You think you are Santa. 아, 내가 산타네. 그래서 산타처럼 행동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죠? 나중엔 산타처럼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의 네 단계, four stages of life. 인생의 네 단계.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오늘의 진짜 메인 스토리, 세계 최강 미국의 신음소리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우리 벌써 지금 앞에서 보낸 시간이 꽤 돼서 버님께서 지금 슬슬 지루하시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간단히 심호흡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잠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런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엄마에게서 나와서 앵 하고 첫 울으면서 첫 숨을 들이신 거에서부터 죽을 때 마지막 숨을 내쉬는 데까지, 숨에서 숨까지가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숨이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 생명인데, 그런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떻게 숨 쉬는지 의식하고 삽니까? 허겁지겁 이 생각 저 생각에 팔리고 뭐 급하고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숨이 지금 얕은지 깊은지 얕은지 천천히 가는지 이런 거를 의식도 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숨은 그냥 우리 심장 뛰는 것처럼 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린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보셨잖아요. 올림픽 대회 같은데 역도 그 무거운 거 드는 사람들이 딱 쭈그리고 앉아서 들기 전에 뭐부터 하죠? 이거부터 하고 들잖아요. 번님께서 가수가 되고 싶다, 뭐 아니면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저 산속에 절에 가서 뭐 돌을 닦고 싶다, 그래서 고승 앞에 가서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운동선수가 되겠습니다. 노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모든 훈련의 제일 첫 번째가 breathing exercise 아니에요. breathing drill. 힘은 근육, 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숨에서 나온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자기가 저지른 그 행동을 저지를 때 그분들의 숨이 짧고 얕고 헉헉거렸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차분하게 길고 깊게 숨 쉬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퀄리티가 어떨 것이냐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프로들은 항상 차분합니다. 아마추어들이 촐랑대죠.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그게 뭐 15시간, 20시간, 어쨌든 깨어있는 시간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숨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의 의식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는 척해서. 제가 그럼 잘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이거 오래전부터 해오는데 되게 힘들어요. 내가 숨을 지금 제대로 쓰고 있나 하고 잠깐 생각하다가 무슨 일 나면 또 까먹고 또 허겁지겁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뭐 좀 앞서가고 잘난 척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더 내 숨을 의식하는 부분이 넓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님께서도 꼭 한번, 자, 그래서 우리 잠깐만 같이 하십시다. 우리 본 메인 토픽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니까 우선 자세가 발라야 되죠. 자세만 발라도 장수한다는 책이 있어요. 뭐 꼭 장수하자는 게 아니고 척추가 똑 발라야 되죠. 어깨는 쫙 펴고 차분하게 마음은 가라앉고,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물론 입을 닫고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쉬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때는 내쉴 때는 입을 약간만 벌리고 마치 단전호흡 하는 분들 하는 것처럼 요새 흔히 말하는 명상 뭐 이런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차분히 가라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거나 자기가 돌아보지도 않고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으면 그게 명상인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호흡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번님께서 누가 선생님 이게 번님의 그 염장을 찌르고 뚜껑 열리게 하면은 야 네가 그러지 마시고 잠깐 야 잠깐 나 지금 화날라 그러니까 심호흡부터 하게 해줘 하고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처럼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얘기하자. 그러면 번님의 화도 가라앉아 있고 상대는 번님을 일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은 화나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네. 최고의 인상을 남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한 번만 같이 합시다. 자, 우리 눈을 감으셔도 좋고 안 감으셔도 좋고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면서 제가 최근에 배운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또 새롭게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In with the good, out with the bad.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는 이 우주의 좋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겁니다. 몸 안 깊숙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잠깐 쉬었다가 내뱉을 때는 out with the bad. 나쁜 기억, 나쁜 생각, 뭐 누구 미워하는 생각, 걱정, 불안 이런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화장실에서 플러시 하듯이 in with the good, out with the bad. 좋은 우주의 연기는 내 속으로 들이마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기운들은 날숨과 함께 내뱉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얼마나 지원씨 한번 시간 좀 확인해보고 그래도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메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신음소리입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오늘 1월 10일 현재 그 전체 누적 확진자,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누적 확진자가 2220만 명이에요. 2220만 명. 우리 대한민국 그 인구의 거의 반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 누적 사망자가 32만 3천 명입니다. 32만 3천 명. 그리고 하루에 확진자 증가 폭이 2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경우 나흘 만에 100만 명씩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루 사망자도 지금 4천 명을 넘었어요. 그런데 일부 이 방역 그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이제 하루에 미국에서 코로나로 숨지는 사망자의 숫자가 5천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미국의 3억 3천만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4%쯤 되죠. 그런데 확진자와 사망자의 비율은 전 세계 확진자 사망자의 20%쯤 됩니다. 조금 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지금 코로나 대응에서는 최악, 아주 최대의 피해자인 거죠. 좀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 미국 쪽에서는. 자, 두 번째 이슈. 그 번님께서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익히 다 보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 1월 6일 연방의사당의 난입 점거 소동, 이 폭력 시위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 열성 지지자들이 다수가 총기를 소지한 채 의사당을 난입해서 때려부시고 소동을 편 거죠. 낸시 펠로시, 지금 하원 의장입니다. 그분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 친구가
책상에 다리를 쫙 올려놓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컴퓨터 위에다가는 이런 머닐라 폴더에다가 뭐라고 썼죠? We're not gonna back down.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라고 써놓고 그 하원 의장의 컴퓨터 그 키보드 위에다 탁 놓고 다리를 척 올려놓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친구 체포됐더라고요. 55명이 현재 체포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상자는 의회 경찰관을 포함해서 한 명을 포함해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그 부상은 또 여러 명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문제는 그 1월 6일 수요일 아침에 그 시위대들을 그리로 워싱턴 DC를 모이라고 한 것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분명히 모여라 해서 모인 거예요. 미국 전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에 의사당 그 폭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트럼프가 직접 시위대 앞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We won the election by landslide. 우리는 이번 선거에 대승을 거뒀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승리가 도둑 맞았다. 의사당으로 march, 행진해 가서 show the strength. 우리의 힘을 보여줘라. 폭력을 조장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트럼프와 트럼프 그 측근이 이번에 의사당 그 폭력 사태, 미국 민주주의, 전 세계에서 헌법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를 시행한 나라는 미국이 지금 현재 최장 국가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 정말 가장 큰 먹칠, 오염을 남기는 사건이 현직 대통령의 사주, 조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선거 패배 직후부터 부정선거를 계속 외쳐왔어요. 거기 참 재밌는 것은 트럼프가 2016년 첫 선거 그리고 이번에 2020년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캠페인 시절부터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들 다 뉴스를 봐서 아시겠죠? 내가 지면 부정선거야. 내가 지면 부정선거래. 선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면 부정선거. 난 질 수가 없어. It is inconceivable. 내가 진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런 소리를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자들이 또 많이 물어봤죠. 당신이 지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할 거냐? 거기에 대답 안 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불복하겠다는 암시를 많이 줬었죠. 이건 다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선거 이전부터. 제가 이거는 좀 노트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선거 때 캠페인 당시에 모금한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0 밀리언, 1억 달러를 넘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에 진 이후로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지지자들로부터 끌어모은 그 금액이 250 밀리언, 2억 5천 달러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퇴임 후에 자기만의 또 이제 거짓말 미디어가 되겠지만 그 자기만의 트럼프 TV를 시작할까도 지금 그런 아이디어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번님께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죠? 미국 선거가 마치 지난 한국의 4.15 총선처럼 뭐 조직적인, 의도적인 뭐 이런 부정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제는 그 인간 이하로 추락해버린 것 같은 그 줄리아니, 옛날엔 참 총명한 뉴욕시장이었고 참 총명한 연방검사였는데 그 사람의 추락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말 너무 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을 자기 개인 변호사로 해서 80건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정선거라고. 그런데 그게 각급 법원입니다. 뭐 고등법원 80개의 2개는 연방법원까지 상정됐어요. 아시죠? 연방법원에 지금 다수가 공화당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연방법원은 이거를 심의도 하지 않고 그냥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급 법원의
그 78건의 법정 소송이 다 완패했어요. 트럼프 쪽에. 그리고 거의 모든 케이스가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오케이 당신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증거 대봐.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그래서 판사의 직접적인 꾸중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된 것도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수요일까지 또 앞으로도 모르죠. 트럼프는 계속 자기가 대승을 했다는 거예요. 대승을. 제가 지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미국 선거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그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미국 선거는 선거인단이라는 Electoral College라는 그 희한한 그 제도 때문에 지금 그 지난 힐러리 클린턴 때도 그랬고 대중으로부터는 더 많은 표를 얻었으면서도 결국은 선거 결과는 지게 되는 아주 묘한 게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따로 얘기하십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선거는 한국이나 이런 데와는 달리 50개 주가 선거를 따로따로 자기네가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그리고 집계도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50개의 선거가 벌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거는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은 사람에게 투표용지가 갔다거나 뭐 주소 이전을 안 하고 뭐 예전 새 주소에서 했기 때문에 뭐 하여간 이런 뭐 중복 투표 그런 거는 손가락으로 세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의 어떤 그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님께서 어떤 유튜버, 어떤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 마치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은 뉴스를 들었다면 사실은 다시는 그 미디어들은 보지 마세요. 그들은 속아 넘어갔거나 진실을 호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자, 의사당 난미 선거 이후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참, 이거 참 처음 있는 일입니다. 페이스북이 소유한 인스타그램이 이번에 의사당 폭거 사태 이후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자기의 플랫폼, 자기의 메가폰, 자기의 돗자리로 지금까지 활용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정지시켰어요. 최소한 1월 22일 이 취임식까지 그리고 그때 가봐서 더 이상 연장할 수도 있게끔.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트럼프는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을 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보다 더 많이 트럼프가 활용했던 트위터는 이번에 아주 처음에는 12시간 정지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아주 영구 정지했습니다. Permanently suspended. 폐쇄한 거예요. 폐쇄. 그 이유는 물론 트럼프가 폭력을 미화하고 조장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자기의 발언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realDonaldTrump라는 자기 개인 계정이 그렇게 폐쇄되니까 그 다음엔 공식 백악관 미 대통령 계정으로 또 허튼 소리를 올리니까 트위터가 그걸 그냥 올리자마자 다 삭제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살펴보십시다. 트럼프의 지지자들. 이번에 TV에서 보셨죠? 그 연방의사당 난입하는 그 사람들. 번님도 보셨죠? 주로가 누구죠? 백인, 저학력, 저소득층. 물론 그거는 이번에 TV 화면만이 아니고 여러 설문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거예요. 트럼프의 아주 극성 열렬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백인, 저학력, 대학을 안 간 저소득층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자, 그럼 이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이 사회 환경이나 정부 정책에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의 삶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행복하지 않고 시련을 겪는 시기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들 중에 두 부류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난에 처하거나 할 때 한 부류는 어떻게 하죠? 내가 반성할 것이 없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럼 어떻게 내 자신을 개발해서 내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나, 그거를 실천하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이런 나의 모든 불행과 시련의 이유가 남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가령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누구에게 원망을 품겠죠? 당연히 외국 출신의 이민자들, 저 유색 인종들이 나 백인의 나라인 이 미국의 내 쫙을 빼앗아가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가 게을러 터진 흑인들, 라틴계 소수계들에게 푸드스탬프 뭐 이런 그 지원 혹은 사회보장 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다. 이런 남을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구 비율로 미국의 백인은 머지않아 소수계가 될 겁니다. 그들은 이것 또한 굉장히 기분 나쁜 불만의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그들의 그 주장, 이민자들 뭐 사회보장제도에 너무 그 많은 혜택,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간과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이민자들이 종사하는 특히 남미계 쪽 이민자들이 종사하는 일이 주로 하바닥 일이에요. 여기 LA의 코리아타운에 나가도 보면 홀에서 서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분이지만 부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미계입니다. 청소, 자벽, 농장일, 땡볕에서 그냥 허리가 휘어지도록 딸기 따고 뭐 이러는 그런 자벽들은 백인들은 자기 쫙이 떨어져도 절대 하지 않는 쫙들이에요. 이 이민자들 단속 때문에 농장들이 얼마나 지금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뭐죠? 우리 우방들에게 우리가 미군을 주둔시키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네 부담을 안 내. 뭐 중국이 우리를 등쳐먹고 있어. 이런 주장이었죠. 그것에도 물론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해서 미군이, 참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두십시다. 제가 이번에 최근에 알았어요. 미군이 전 세계 몇 나라에 주둔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175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미국이 현대 로마 제국이구나. 실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다시 본론 들어가면 미국의 주둔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다. 그건 또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등쳐먹는다, 미국을. 우리가 중국 때문에 우리의 생활 필수품들을 얼마나 싸게 우리가 소비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다 일리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중국 문제도 너무 강하게 감정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결국에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이익인가 아닌가 하는 데는 지금 양쪽의 그 이론이 팽팽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들 백인 지지층이 트럼프 지지층이 불만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짭이 계속 없어진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이 가능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계속 옮겨왔다는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일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로봇가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하던 일을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로봇가 그 일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대학을 안 간 백인층이 뭐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포드, 뭐 크라이슬러, 뭐 GM 이런 데서 그냥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그 일만 해도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교회에 집을 짓고 풀장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평생 안정 직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는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세계화와 로봇 대체로 그 황금 시절이 지나간 거죠.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나의 반성의 기회, 나의 개발의 기회, 나의 성장의 기회로 해서 나의 생활 환경을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남들을 원망하면서 화를 키울 것이냐, 그것은 우리 순전히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자 백인층들은 자신들이 피해자, 희생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같은 부류가 히틀러 등 모든 독재자가 가장 노리는 지지층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이 기존의 교육을 많이 받은, 비교적으로 자신들은 많이 못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기득권의 소위 엘리트 정치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나 뭐 트럼프나 이런 독재 성향의 이런 강력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도자들에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나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이런 능력이 조금 낮은 분들은 그 큰 세력에 자기가 합세함으로써 자기도 그 큰 세력의 일부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는 참 묘한 것이, 이 양반은 MBC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Apprentice, 도제라는 그 프로로 이미 TV에서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지층이 볼 때는 저 사람 내가 텔레비에서 좋아했는데 마치 신화처럼 무슨 어떤 기적처럼 대통령이 되네. 또다시 자신들과 동일시하면서 트럼프는 무조건 내 편이다 하고 그냥 맹종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트럼프의 정치 이력은, 트럼프가 2010년 대통령 출마하기 전부터 오바마가 처음에 취임하고 나자 얼마 있어서 트럼프가 무슨 운동을 벌였죠? Birther Movement. 저 흑인 대통령은 케냐 출생이야. 뭐 하와이에서 태어났다는 거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수사관 보냈더니 아니더라. 수사관 보낸 적도 없어.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체성, 저 사람은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조차도 없는 케냐 출생이라는 그 허황된 거짓말을 2년 동안 오바마를 발목 붙잡으면서 계속 주장해 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어느 한 개인을 이렇게 매도하려고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코어 리포트를 시작할 때는 분명 저는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어느 한쪽에 속하면 우리는 반쪽밖에 못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도, 그게 민주당, 공화당이건 뭐 어디에도 속하게 되는 순간 우리 개인의 자유, 우리 개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소속되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또다시 많은 지혜로운 분들, 특히 그 사드구루, 인도 출신입니다. 그분이 제일 또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직과 동일시하는 경우, 어떤 조직에 소속되는 경우 우리 개인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군대처럼, 정당처럼, 종교 조직처럼 소속되는 순간 내가 소속된 그 세력, 그 단체, 그 기관의 영구 존속, 발전, 확산, 그것만이 최대의 지상과제가 되는 거고 내 개인의 독립적인 의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많은 지혜로운 이들은 얘기합니다. 우린 어디에도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구히 independent, 무소속으로 남아야 한다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 집행자에 따라서,
그때 올바른 결정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단 결정, 집단 팔로우가 아니고 말이죠. 들쥐 같은 그런 행태가 아니고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어떤 본능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그 취약점이 뭐냐? 가령 진실과 거짓의 경우에 바로 이런 취약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truth, 진실은 좀 boring, 좀 따분하고 지루한 거예요. 진실보다는 거짓말, rumor 이런 것들이 여기 sensational, 굉장히 화끈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진실보다는 가짜뉴스, 음모론, 거짓에 더 솔깃하다는 거죠. 그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Rumor travels halfway around the world before the truth even 여기 안 썼네. even puts the boots on. 진실이 나가려고 신발을 신기도 전에 거짓은, 루머는 이미 지구 반대편까지 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명심해서 지혜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뭐 심리학에서 나온 뭐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거짓말의 뭐 역학이랄까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모든 독재자들이 바로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거죠. 뭐냐? 트럼프도 이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공공연히 그냥 말해.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큰 거짓말일수록 강력하고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내고 식별하고 이런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 가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쓰인 것처럼 말이죠. 거짓을 말하는 사람, 독을 품은 동물이나 식물처럼 귀에 더 유혹적인 거예요. 제가 이게 옆으로 삼천포로 잠깐만 빠지십시다. 이 여자분들이 이 굉장히 취약한, 들으면 그냥 몸이 그냥 막 녹아나는 그런 말들 있죠. 다이아몬드, 웨딩 드레스, 내가 당신을 평생 여왕처럼 모실게. 이런 소리에 적지 않은 여자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표정, 눈빛, 태도 이런 거를 보기에 앞서서 들리는 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한 달에 OV이자 준대. OV이자 확실한 사람이야. 그럼 우린 꽁꽁 갖고 있던 돈을 꿔주지 않습니까? 그 이자에 혹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 아주 참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할리우드 영화계, 예술계 이쪽에서는 항상 거의 일색으로 민주당 지원이에요. 공화당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음악이든 영화든 그 모든 창조 행위를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뭐죠? 가장 중요한 토대가 진실이에요. 진실, 그 진면목,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는 무엇 하나 쓸모있는 것을 창조하거나 창작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진실이 선택사항, 옵션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창작하는 사람, 예술인들에게는 진실이야말로 제일 첫 번째 필수 수칙인 거죠. 그러니까 할리우드는 민주당 일색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 결론을 슬슬 다가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트럼프 하는데 진짜 또 이 기분 나쁜 거는 트럼프의 허위, 거짓을 캠페인 때는 저 사람 사기꾼이야. 린지 그레엄,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 트럼프랑 같이 그 공화당 그거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 경쟁할 때는 그 사람들 지금 비디오에 찍힌 거 그대로 다 있어요. He's a con man. 사기꾼이야. 자는 거짓말쟁이야. 자는 믿을 수 없어. 그러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아마는 트럼프의 원한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혹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내가 흡수해야겠다. 어떤 이유로든지 야비하고 아주 치사하고 그리고 겁쟁이처럼 그렇게 자기네들이 욕해대던 그 사람 밑에 가서 아첨을 떨고 있는 거죠. 특히 그 테드 크루즈, 텍사스의 그 상원의원, 그 친구는 트럼프하고 선거 캠페인 당시에 트럼프가 그 테드 크루즈 부인에 막 화내가지고 막 이런 사진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구해가지고 그냥 널리 배포하면서 이런 악마 같은 여자랑 어떻게 테드 크루즈가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치욕적인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인데 테드 크루즈가 끝까지 지금 영어 표현으로 하면 kiss ass 트럼프의 똥끝을 빨고 앉아있는 걸 보면 저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실망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그 본론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지난 10년, 20년 그 이후까지 한 25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대통령들은 잽이도 안 될 정도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요? 지원 씨는 지난 20년, 3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갑부로 등급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론 머스크? 예 맞습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 그렇죠. 일론 머스크 멋진 우리도 그 사람 언제 한번 메인 토픽으로 취급할 겁니다.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요. 루퍼트 머덕.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루퍼트 머덕.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전 세계 이 인터내셔널 미디어 그룹, 미디어 제국의 왕이죠.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입니다. 지금 8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인데 일찍부터 언론, 미디어 장사에 눈이 떠서 오스트리아의 그 신문, 방송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오스트레일리아 전 총리가 주도하는 그 루퍼트 머덕의 그 미디어가 독과점 온갖 그런 나쁜 짓을 행하는 그 대중들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조직적인 그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전 총리가 오스트리아의 언론을 장악했어요. 루퍼트 머덕이. 그리고 영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영국으로 진출해서 거기에 대중잡지 신문 이런 것들을 또 TV 이런 것들을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취재도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여간 화끈한 뉴스 이런 식으로 언론 장사를 크게 키웠죠.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전직 영국 총리들 대여섯 명쯤은 다 이 루퍼트 머덕한테 잘 보이거나 하는 그런 아부를 떨었기 때문에 총리에 당선됐다고 그런 식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분석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국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진통을 겪고 최근에 합의를 보긴 했습니다만 유럽연합과 유럽연합을 탈퇴했죠. 브렉짓. 그 영국의 골칫거리를 불씨를 심은 사람도
루퍼트 머덕이고, 브렉시트라는 아마 다수의 영국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도 루퍼트 머덕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으로 진출했죠. 그래서 20th Century Fox, 20세기 폭스 영화사를 사고,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던 ABC, NBC, CBS 세 개의 네트워크에 도전장을 내밀고 Fox 네트워크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 처음에 그 새 아성에 도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발한 프로들, 뭐 사람들의 저급한 그 본능을 부추기는 뭐 아주 흉악한 더러운 벌레를 누가 많이 빨리 먹나 기억하세요? 뭐 그런 프로들 온갖 뭐든지 사카닥질 해서라도 하여간 자기의 지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폭스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트럼프를 키운 거는 루퍼트 머덕이 소유한 폭스 TV입니다. 거기에서 뉴스가 아닌 자기의 편견을 외치는 해니티, 제가 이래요, 미안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로라인 그램, 또 이런 친구들, 터커 칼슨, 이런 친구들이 진실과 사실은 완전히 외면한 채 트럼프를 루퍼트 머덕이 사실 처음에 트럼프를 밀지 않았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텟 크루즈나 마코 루비오를 밀었는데, 그러다가 대세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으니까 이제 트럼프 쪽에 가서 붙은 겁니다. 그래서 폭스는 트럼프 때문에 장사 수익을 굉장히 올렸어요. 미국이 지금 이런 깊은 분열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원인, 그것을 초래한 가장 큰 장본인은 트럼프보다도 루퍼트 머덕입니다. 폭스 뉴스에 폭스를 포함한 그 미디어 재벌이죠. 지금 미국은 어떻게 둘로 갈라져 있냐 하면, 그가 어떤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견, 그 사람의 세상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폭스 뉴스를 보느냐 아니면 CNN, MSNBC, ABC, CBS, NBC를 보느냐, 그 두 차이입니다. 이쪽만 보는 사람은 반쪽 세계에서 살고, 또 이쪽만 보는 사람도 반쪽 세계에서 살 수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체 그림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여기서 잠깐요. 제가 루퍼트 머덕의 그 얼굴을 띄우겠습니다. 예,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 80대 초반인 줄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세 번째 부인인지 중국 여자분이었는데, 그분하고도 두 아이를 낳고는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두 아들이 이 폭스, 루퍼트 머덕의 그 미디어 제국의 경영 전선에서 오른팔 왼팔처럼 이 루퍼트 머덕의 두 아들이 경영을 맡아 왔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결별했어요. 나는 우리 브라더, 우리 아버지 많은 돈과 권력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올바른 생각으로 가족과 결별하고 완전히 아버지의 사업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상 생각한 거가, 자,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위정자들이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분명한 거짓을 외쳐대면서 자기의 권력을 탐하고 추구하고 유지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걸 보면서,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은 부모가 이렇게 해 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는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면서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행위를 하는 위정자들과 이런 기성세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이러는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루퍼트 머덕의 아들 하나는 똑똑한 친구인 겁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릴 때, 아주 옛날에는 누가
누구누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뭐 해서 벌었대? 뭐 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양조장이건 무슨 도박 관련이건 뭐 어쨌든 이런 거면 그렇게 번 돈은 쳐주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성년이 된 아들이나 딸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뭐 재벌 누가 뭐 아들이 뭐 하고 혹은 뭐 돈 많은 누가 나랑 결혼하지? 그러면 우리 부모가 그 뭐 해서 벌었대? 라고 물어보는 부모 별로 없을걸요 아마. 얼마나 벌었는데 이럴지 모르죠. 자, 이제 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의 이 취임식이 대통령 이 취임식이 1월 21일입니다. 아까 제가 22일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1일이에요. 그때 트럼프가 나는 참석 안 하겠다 하고 공개적으로 트위터 영구 정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린 게 I declare 뭐 이런 식으로 I will not attend. 자긴 이 취임식 참석하는 게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바이든의 대답은 아이고 트럼프하고 나하고 이게 뜻이 맞는 게 별로 없는데 이번엔 맞았네. 바이든도 자기 취임식에 트럼프 오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왜 취임식에 참석 않겠다고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많겠죠. 난 지는 거 싫어 뭐. 문제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암묵적인 메시지를 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 이양은 나는 승복할 수 없는 거야. 너희들 화나면 와서 또 행패 좀 부려봐.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21일이니까 오늘이 10일 딱 10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월요일 낸시 펠로시가 주도하는 하원에서 제2의 탄핵을 또 추진하겠답니다. 그러면 또 지난 4년 동안 그래왔듯이 미치 머커널이 대표로 있는 상원에서 투표에 붙이지도 않겠죠 아마. 그러니까 성사가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그 탄핵 추진에 대해서 그건 뭐 하원이 할 일 이러면서 약간 망설이고 있는 것이 괜히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그게 한쪽의 생각이고 또 낸시 펠로시를 비롯한 또 한쪽의 생각은 열흘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동안 범법자들 그냥 무대기로 사면 자기 측근들 그러더니 남은 열흘 동안 핵무기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란 같은데 폭격을 해서 전쟁을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2주 전쯤에 골수 공화당이던 제가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딕 체이니 전 국방장관 부통령도 했죠. 지금 생존하는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 10명이랍니다. 공화당 민주당 다 합쳐서 빌 게이츠랑 아니 죄송합니다. 로버트 게이츠였죠. 다 합쳐서 10명인데 그 10명의 전직 국방장관들이 전부 다 뜻을 모아서 연판장 비슷하게 뭐 그런 형식으로 국방부에 보냈어요. 통보를. 대통령에게 놀아나면 안 된다. 군대는 절대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열흘 동안에 무슨 짓을 할지 가슴 조이는 열흘입니다. 미국에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제일 유명한 게 뭐죠? To live or not to live. To be or not to live. 그 햄릿에 나오는 또는 세상은 하나의 무대 뭐 우리는 다 배우일 뿐 등장하는 시간에 등장하고 퇴장하는 시간에 퇴장하는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 개의 배역을 맡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개의 배역을 맡지 뭐 그것도 유명한데 이것도 유명해요. All's well that ends well. 우리 속담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끝을 봐야 돼. 끝에 가서 봐야 돼. 끝에 가서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멋진 그 시, 이건 누가 썼는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어도 한두 개 좀 잘못됐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가는 이의 뒷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제가 뭐 좀 빼먹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죽이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걸로 이제 트럼프 얘기는 끝입니다. 트럼프가 당선 소식을 접하고 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보인 반응, 그거를 최측근이 리크, 이제 흘려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 뉴스로 나왔던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그냥 하얗게 창백해졌답니다. 마치 귀신 보고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트럼프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당선되려고 출마한 거 아니에요. 2016년 4년 전에. 트럼프는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가지고 장사 좀 더 해먹으려고, 그리고 더 유명해지려고, 그래서 장사가 더 잘되게, 그래서 출마했던 겁니다. 절대로 당선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당선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고는 귀신 본 듯하게 공포에 질린 창백한 얼굴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이제 끝납니다. 오늘 새 프로그램 최원영의 코어 리포트 첫 편에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말이죠. 다음 주에는 그 메인 토픽이 이런 겁니다. 미래 예측.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아마 이분이 아마 제가 서울대 교수였는가? 근데 하여간 미래 예측학자의 미래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외계인은 정말 있는 것인가? 은하계 하나만도 한 끝에서 저쪽 끝까지 10만 년이 걸리는데, 10만 년이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속도로 10만. 그런데 이런 은하계마저도 이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2천억 개라죠. 뭐 이런 갤럭시가. 그런데 우리가 겨우 한 100년 반짝 지구에서만 살다 가고 끝난다? 그리고 이 모든 큰 공간이 우리만의 것이다? 좀 오만한 생각 아닌 것 같습니까? 최근에 이스라엘의 그 국가 시큐리티 안보 책임자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 예측학자 그리고 외계인은 진짜 있는 것인가, 이런 또 흥미로운 주제들과 여러 가지 시사 토픽으로 다시 또 아마 한 주일에 한 개는 올리고 싶은데 우리 지원 씨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다 펼쳐놓은 이유는 이거죠. 이게 최원영의 코어 리포트는 지금 이게 오늘이 첫 편입니다. 그런데 최원영의 인생 영어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5년 동안 제가 지원 씨와 함께 꾸려왔는데 91개 덩어리의 오디오 에세이, 또 현장 취재, 요트 쇼도 있고 자동차, 클래식 자동차 쇼도 있고 막 그냥 비빔밥처럼 여러 주제입니다. 대부분은 저의 그 오디오 에세이 같은 식인데, 그런데 그 지나간 저의 것들을 보고 싶으시면 최은영의 인생 영어를 치시면,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유튜브에 이거만 치면 다른 것들이랑 같이 섞여서 올라와요. 그런데 님께서 www.lifeenglish 인생영어 54, 제가 1954년생이거든요. 말띠, 청말띠, lifeenglish54.com 일로 그냥 직접 들어가시면 다른 거랑 섞여 올라오지 않고 제가 5년 동안 올렸던 91덩어리의 인생영어와 그 다음에 오늘의 코어 리포트가 함께 다 올라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것부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버님께서 저의 지난 얘기들을 듣고 싶으시면 아무 때나 이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라건대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세요.